네, 데일리 스터디 문학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문학의 4회차죠. 하루하루 쌓여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되고 나면 40회가 될 거고요. 어느 순간 되고 나면 400회가 될 겁니다. 그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이나 실력들이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쌓여가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하는 데일리 스터디가 그렇게 큰 시간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긴 장래를 바라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오늘도 역시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할 임진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일본한테 좀 당한 게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민중들이 그런 현실적으로 일본에 당한 그런 복수심을 가서 묻힐 수가 없는 거니까 민족 입장에서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서 허구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임진록이라서 이걸 전체를 보면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여러 가지 의병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일본을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일본에 직접 징벌을 하러 간 두 장군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시고 오셨으니까 지문 내용을 독해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전소설의 독해에서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일 기본 뼈대는 뭐냐면 장면을 따라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는 거니까 장면 위주로 글을 읽어 나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찾는 거 얘기했었고, 그 인물들이 어떤 심리나 정서를 보이는가 찾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일단 기본 뼈대의 골격은 다 잡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보실 이 글은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읽으면 그냥 누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글들이 문제 풀 때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이 좀 어려운 글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나중에 일치 문제를 보더라도 다 본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글들 그냥 눈이 쭉 가는 순간 머릿속에 내용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 그런 글들을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확인하지 않고 아까 이 내용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리 들어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실험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틀리는 걸 더 많이 맞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주 기본은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함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방향은 지문 자체는 선생님이 다 읽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요약할 겁니다. 대신 문제풀이는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근거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찾으면 수업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약할 테니까 가능하면 칠판 보시고, 이미 다 읽어오셨죠, 그죠? 칠판 보시고 여러분이 보신 거하고 요약이 같은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임금이 두 장군을 부르죠. 김응서와 강홍립한테 일본에 가서 신중히 일본에 잘 무찌르고 돌아오라고 하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대장을 삼고요. 김응서를 그 밑에 부장을 삼아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동네 부산 지방, 일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산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응서 앞에 어떤 발벗은 사람, 자, 보다가 보시면 귀신이죠, 그죠? 자신을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어득강이라는 사람이 김응서 장군의 운수를 얘기하죠. 장군의 운수를 보니까 이러하다. 지금 빨리 가면 오히려 큰일을 당하니까 천천히 행군하라고 귀신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말을 들은 김응서가 강홍립한테 얘기하니까 강홍립이 큰일을 치르는데 그런 사악한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거절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귀신이 나타나니까 김응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 부분을 같이 보시죠. 김응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강홍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은 병법을 모르는구나. 넌 참 무지한 놈이구나. 문헌에 말하기를, 근거를 듭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사불법정이라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감히 범하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군중 주장이고, 자, 내가 대장이라는 거야. 나는 군중의 주장이고 그대는 아장이다. 너는 나의 부하다. 어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요. 만일 다시 말함이 있으면, 다시 귀신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행군을 멈추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목을 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김응서가 하는 말을 강홍립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 문헌에 이런 말이 있다 하고 얘기하면서
김응서의 무지까지 얘기하죠. 너는 100%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널 베겠다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군이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국 동선령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이제 한 단락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때 외왕은 자, 요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외왕이 좀 신기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때 외왕은 대병이 함몰함에 분노하여 다시 기병하여 설치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 속에서는 일본이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치러 갔는데 조선한테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 글 속에서는 패배를 했으니까 그게 분해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분한 마음을 씻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리를 어느 하루는 천기를 보니까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하거늘 놀라서 제신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할 때 대장 예팔도와 예팔락을 불러서 전병 3만을 주면서 말하기를 급히 나아가 동설령 좌편에 내복하였다가 도적이 모일 모시에 그곳에 오거든 일시에 내달아 치되 만일 그때 아니 오면 기다리지 말고 회군하라. 자,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어득강이라는 귀신이 천천히 행군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날짜에 도착하지 않으면 매복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거니까 매복을 피할 방법을 어득강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강홍립의 고집 때문에 그 피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외왕이 천기를 보고 하늘의 기운을 보고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조금 좀 특이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역시 계획대로 홍립이 딱 도착을 했는데 매복해 있던 일본군한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그 칠판에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만리 장로에 장로니까 뭐 긴 길이겠죠. 먼 길. 말리나 되는 먼 길에 공핍한 군사가 어찌 적병 일본의 얘기를 당할 수 있었겠는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강홍립이 지는 모습을 보고 서술자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술자의 개입이니까 이거 말고도 이 글 속에 슬프다라든가 서술자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두 사람이 일본군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패배할 때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잠깐 봅시다. 중략 전에. 자, 강홍립이 하는 말을 잠깐 볼 텐데요. 응서가 하는 말. 자, 응서 등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제 타국에 와서 대군을 다 함몰하고 어떤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왕을 뵙겠는가 하며 홍립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이는 다 장군의 허물이라.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이 모양이 됐구나. 강홍립을 원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 생략되어 있고요. 아마 잡혀왔던 이 두 사람이 임금 앞에서 일본 대장 2명을 칼로 베는 모양입니다. 응서가 검술로 예팔도와 예팔락을 베자 외왕은 놀라서 두 사람을 청해서 후하게 대접하고 자신의 누이 공주와 혼인할 것을 권한다. 자, 이 두 사람의 능력을 탐한 외왕이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회유해서 오히려 일본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공주와 누이를 주고 공주와 혼인시키고 잘 대접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 보시면 홍립은 띄엄띄엄 읽을게요. 홍립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백골난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서는 어떻게 하냐면 홍립의 허락함을 보고 마지 못하여 허락하는구나. 자, 지금 상황 자체가 같이 온 주장, 대장도 허락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난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 못해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허락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일은 자, 또 장면이 시작되죠. 하루는 양장이 2명의 장군이 걸하에서 술을 먹으며 한담하는데 응서가 말하기를 아등이 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대군을 다 죽이고 돌아갈 기약이 없이 이미 3년이나 지났다. 고국 생각을 두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3년이나 보내면서 고국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배반함이다. 장군은 어찌하려느냐.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3년 지났지만 난 여전히 우리 임금한테 충성한다. 난 돌아갈 테니까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강홍립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립이 변색하며 말하기를 얼굴 색깔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부귀영화가 급진하고 외왕이 대접이 또한 간절한데 나는 차마 돌아갈 마음이 없다. 자, 그러면
김응서라는 사람은 여전히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강홍립은 변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두 인물의 갈등 관계가 서서히 이미 전반부에 있던 갈등 관계가 점점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을게요. 하거는 응서가 이 말을 듣고 불승불노하며 말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자,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많이 보던 말이죠. 하니 대장부가 어찌 두 임금을 섬겨 후세의 꾸지람을 받고자 하느냐. 홍립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다 각각이다. 그대는 나를 개념치만 신경 쓰지 말라. 응서가 말하기를 그러하면 그대는 알아서 해라. 나는 밤을 타서 외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니 홍립이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 응서의 말을 고하니 왕이 대로하여. 자, 그냥 알고 지가 안 갈 거면 넘어가면 되는데 외왕한테 가서 오늘 밤에 저놈이 당신 머리를 베러 온답니다까지 고한 아주 그런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잡혔겠죠. 자, 그 다음 장면은 당연히 잡혔고요. 외왕이 내가 널 다 잘 대접했는데 너 왜 이 모양이냐 우짖고 있고요. 그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보다시피 강홍립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자신은 그 앞에 자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제 마지막 보세요. 응서가 타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순식간에 창에 바다를 건너 용강으로 가니라. 자, 마지막은 뭔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기성이 있죠. 사실은 임진록이라는 그 전체를 보면 도술력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전기성 되게 많은데 요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에서는 물론 아까 귀신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비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기성. 선생님 지금 전기성이라는 말씀도 알아듣죠? 전기성이라고 하면 전기성 이게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뤘다는 말이 아니고요. 비현실성이라는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글 속에 등장한다는 말이죠. 자, 지문은 간단하게 그냥 맥락만 잡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가서 볼 텐데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지문이 쉬울수록 문제를 오히려 신경을 쓰시고 근거를 가지고 푸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자, 엄마다 맞추는 문제인데 이런 거 실수한다고요. 자, 1번부터 갑시다. 임금은 외국으로 가는 강홍립과 김응서에게 신중하게 외병과 맞설 것을 당부하였다. 뭐 그랬겠지 뭐. 일본으로 가는데 뭐 당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합치라는 거라고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신중하게 갔다 와라 이런 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1장면에 있죠. 자, 선생님 오늘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1장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경등은 충성을 다하여 위엄을 타국에 빛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경등은 삼가 적을 얕보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1번에 나와 있는 신중하게라는 말이죠. 1번은 확실하게 1장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는? 자, 2번 합니다. 어득간은 운수를 근거로 외국 원정에서 성공하기를 위한 방법을 김응서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동네로 가는 길에 어득강이 나타나가지고 장군의 운수를 보니 천천히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분명히 장군의 운수란 말 나오지. 2번도 확인했습니다. 자, 3번 합시다. 외왕은 조선이 기병하였다는 제신들. 자, 제신이 무슨 말이야? 제가 여럿이라는 말이고요. 신은 신하라는 말이겠죠? 여러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불러 매복할 것을 지시했어. 자, 군사들을 매복할 걸 지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권유했나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줘? 찾을 수 있죠? 자, 찾아보세요. 어떻게 됐어? 하늘의 기운 천기를 보고 매복을 지시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외왕이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신하들이 권유한 게 아니라 분명히 글 속에서 천기를 보고 한 것이니까 3번은 옳지 않습니다. X. 근거가 없어요. 자, 4번. 김응서는 싸움에서 패한 원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홍립을 비난하였다. 자, 선생님이 읽었던 부분이죠. 그죠? 너 때문에 지게 되었다. 내 말 안 들어 지게 되었다. 자, 그다음 5번. 강홍립은 김응서가 외왕을 죽이고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에 이를 밀고 하였다. 이것도 같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외왕한테 가서 꼬라 바른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우리가 지문 속의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장소리 한번 해봅시다. 수능시험이라는 게 45문항이 나오죠. 각각의 문항별로 5개의 선지가 붙습니다. 그러면 225인가요? 계산이 맞나요? 자, 225개의 선지가 나온다는 말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수능시험의 본질이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5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다. 2번하고 3번도 막 맞아 보이는데 3번이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상대적 비교를 해서. 이렇게 풀면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푸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푼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5개씩 묶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 한 개의 OX 점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안쪽에. 선생님 지금 보여드렸죠. 1번 선지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봤더니 1번이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푼 게 아니라 1번은 일장면의 임금에 요 말이 나왔고 2번은 어디에 나왔고 지문을 가지고 확인했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비문학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근거를 가지고 풀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문학은 뭐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게 국어의 본칙이에요. 국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대로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당부하는데 항상 지문을 참고해서 푸세요. 그래야 오답을 내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일단 다시 3번, 2번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건 골라봐라. 자, 기역은 김응서가 두 번째 그 멈춰달라고 얘기하니까 강홍립이 장군은 병법을 모르는 건 참 무식한 놈이구나. 그 다음에 문헌에 따르기를 근거를 얘기하고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못 배겠다. 협박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김응서가 외왕을 죽이러 오니까 외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김응서를 붙잡아 놓고 너의 재주와 중심을 기특히 여기다 좀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김응서를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판단하죠. 1번 기역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 물음에는 자기나서요. 기역에 어찌 듣지 아니하리오 물음의 방식은 나옵니다. 그죠? 일단 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반어적 진술 상대방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어. 자, 상대방의 신변을 위협하는 건 맞는데 둘 다. 너 안 그러면 못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얘기니까 위협하는 건 맞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니은에서 반어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죠. 그죠?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반어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니은에 나온 그 문장의 의미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를 잘 대해주지 않았어. 네가 내 못 배우는 거 당연해. 반대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문맥에 한 개도 안 맞죠. 그런 반어법은 사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니은에 대한 진술이 틀렸어요. 2번, 자, 기억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 언급하며, 자,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못 배워버릴 거야. 앞으로 닥칠 상황을 풀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옛날에 너 되게 잘해줬어. 맞죠? 기억, 니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읽고 있어요? 지문을 끊어서 보고 있죠. 한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끊어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꿰고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꼬시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는 오히려 위협하는 거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위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것이지 얘를 회유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2번은 회유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은 기억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며. 자, 보세요. 기억 뭐라고 했어? 넌 참 무지한 놈이구나.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번은 이미 끝났죠. 자, 4번 갑시다. 4번은 기억은 문헌의 근거를 이용하여. 자, 문헌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역사상 인물과의 유사점. 왕망은 거기 설명되어 있죠. 간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인물을 유사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계속 행군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난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 4번이죠. 자, 5번. 기업은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 차이를 이유로. 자, 맞습니다. 난 주장이고 넌 아장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상대방의 현재 신분을 이유로 자신의 선택을 따를 것을 강요. 자, 상대방의 현재 신분을 이유? 니은에서 상대방의 현재 신분이 사막권 부만해. 그렇다고 칩시다. 까지 일단 틀리지 않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을 따를 걸 강요하고 있어. 기업은 맞죠. 이제 가야 된다. 기억은 맞아요. 니은에서 내 선택을 따라라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말하기 방식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신 문제 유형이 말하기 방식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억, 니은으로 줄이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되게 많은 경우가 지금 읽다가 보면 A라고 해서 한 부분을 묶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해서 한 부분을 묶어서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혹은 그렇지 않은 걸 물어볼 텐데 이런 문제도 되게 유형이 다양해요. 그렇지만 접근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얘가 어떤 말을 했는가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문제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했는지 한 개씩 확인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선지가 꽤 깁니다.
1번도 쫙 길고요. 2번도 쫙 깁니다. 이런 긴 선지를 한눈에 보시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읽었잖아요. 여기까지 끊고 하면서 하나의 정오를 판단하셔야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3번 보기 바탕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보기 볼게요. 임진록에서 일본 징벌담은 당대 우리 민중들이 일본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적대감과 복수 의지를 잘 드러낸 부분에 해당한다. 일본 징벌담에 등장하는 강홍립과 김응선은 명나라가 후금을 무찌르려고 조선의 군사를 요청하였을 때 명나라의 원정을 간 장수들로,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패배하여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된다. 자, 역사상에서는 패배해서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글에서는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강홍립은 나중에 조선을 공격하려는 장수가 되고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자, 다시 봐. 강홍립은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온 게 포인트가 아니라 조선을 공격하는 장수가 되어서 조선으로 온다고, 그러면 적군의 편이 되어 배반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이걸 전체에서 강홍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김응선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몰래 후금의 사정을 일기에 써서 조선으로 보내려다가 들켜 죽고 만다. 일본 징벌담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인물과 대립 구도에 영향을 주는 소설적 장치를 결합하여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데, 작가는 두 인물에 대한 당대 인물들의 평가와 함께 김응서가 전쟁에서 패하거나 지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민중들의 심리도 드러내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얼핏 떠오르는 게, 김응서가 그 일본 정벌을 갈 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굳이 말리죠. 귀신까지 나타나서 말릴 지경이니까 민중들이 김응서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서술자 같은 경우에도 글의 곳곳에서 슬프다 연발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김응서의 죽음에 대한 민중들의 안타까움을 반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확인할게요. 1번부터. 행군을 재촉하는 김응서의 진 뒤에 화를 당할 것이라며 통곡하는 귀신의 모습은 김응서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민중의 심리.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행군이 어렵다는 전군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행군을 강행하다가 병사를 모두 잃은 강홍립의 모습은 장수로서 무능한 모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중들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군. 아까 보기에 봤더니 배반자가 되어서 조선을 치러 온 사람이죠. 그런 부정적인 인물을 글 속에서도 이렇게 무능한 인물, 신중하지 못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강홍립과 김응서가 외왕에게 항복한 후 외왕의 가족들과 혼인을 하는 것은, 자, 그 내용이고요. 강홍립과 김응서가 후금에 항복을 한 역사적 사실과 두 인물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는 소설적 장치. 자, 생각해 봅시다. 김응서는 마지못해 강홍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3년 내내 시간이 지나도 조선에 있는 자신의 임금을 잊지 않고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강홍립이 꼬라바르면서 김응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립구도가 해소된 건가요? 아니죠.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 인물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3번에 해소된다는 말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일본에서 부귀영화를 선택한 강홍립을 비판하며 외왕을 죽이려 하는 김응서의 모습은 변함없는 지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케이. 민중들의 긍정적 평가 당연히. 그 다음에 5번. 조선을 침범한 후에도 여전히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외왕을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는 김응서의 말은 일본에 대한 민중들의 적대감과 복수의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민중들이 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다른가요? 이게 3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보기는 A에 해당하는 임진록의 이본이다. 이본이란 말 알죠? 다른 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작이 있고 그 원작에서 조금씩 변형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본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현대에 와서는 저작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유명한 걸 하나 나오면 그걸 조금씩 각색해가지고 살짝 변형된 부분들, 큰 줄기는 똑같지만 변형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그런 글들을 이본이라고 불러요. 다른 이자를 써서 다른 판본이라는 말입니다. 자, 두 개 비교하는 건데 A가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죠. A에 해당하는 임진록의 이본이다. A와 보기를 비교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지문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문제고 지금처럼 문제가 쉬울 때 이런 경우 흔하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봤던 A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본 글이죠. 그 다음에 보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얘와 얘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읽어 나갈 때 이 보기를 쭉 읽을 거예요. 읽은 다음에 1번 선지를 보고 그랬나? 또 확인. 2번 선지를 보고 그랬나? 또 확인. 이렇게 하면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시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떻게 읽냐면 두 개를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서는 보기를 보실 때 읽어 나갈 때 그냥 읽지 말고요. 다른데 이거? 이거 다른데? 이거 다른데? 가능하면 찾아 놓으면서 읽으시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응서가 할 수 없이 죽는 연유를 쓰되 자 조선 중군장 신김응서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4번 전한 후에 전하께 일봉서 한 편지를 올리오니 임금께서 봉서 보시옵소서. 자 원래 우리가 봤던 글 속에서는 임금한테 편지 올리는 건 나오지 않았죠. 그죠? 좀 뭔가 바뀌었네. 자 말의 귀에 편지를 메고 그 말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네가 비록 짐승이나 조선 수토를 먹고 조선 정기를 타고 나서 만리회도에 나를 따라와 공을 이루지 못하고 임자를 떠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마는 저 강옥님이 외놈과 부동하니 할 수가 없어 내가 죽나니 너는 아무쪼록 내 머리를 가져다가 우리 전하께 올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잘못이 없음을 말하며 밝혀주기를 너만 믿나니 만리회도에 무사히 건너가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래 원작에서는 임금한테 편지 쓰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원래 원작에서는 말한테 부탁하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원래 원작에서는 여기 지금 읽었던 부분이 제일 마지막 내가 잘못이 없음을 얘기해달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좀 더 갑시다. 하고 방성통곡왕이 홍립이 10일 만에 나와서 응사를 달래면서 말하기를 장군은 건도를 써서 자 건도라는 말이 사실 이거 어렵죠. 모르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우리가 그 고전소설 같은 거 보다가 되게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네. 거기 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 해석 같은 거 할 때 단어를 100% 다 알고 문장을 해석하는 경우 많지 않죠. 그죠? 똑같습니다. 고전 같은 거 보실 때 아주 어려운 한자 같은 게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별표부터 설명도 없어. 그러면 문제 풀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물론 알면 좋지만 모르겠다면 거기에 매여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만 바보짓이었고요. 그냥 신경 쓰이면 지워버리세요. 건도라는 말이 사정에 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형편에 따라 따라간다 이런 말인데 자 이제 달래는 말 장군은 건도를 써서 형편에 따라 부귀를 누려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고 달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봤던 원래 지문에서 김응서가 달래는 부분이 있던가요? 없죠. 고자질만 하고 있죠. 김응서가 달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서는 분을 참지 못하여 홍림의 머리를 베어 던지고 또 제 머리를 베어 던지니 슬프다. 응서의 말이 제 임자 머리를 물고 소리를 지르며 사족을 모으고 자 내 다리를 모으고 구름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 3일 만에 한양에 득달하니라. 자 큰 줄기는 비슷한데요.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문제가 적절한 거 물었죠. 그죠? 자 1번부터 갑니다. A보다 보기에서 김응서는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자, 보기에서는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는 잘 나오지 않죠. 근데 A에서는 내가 후대를 징비할 목적으로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나오죠. 오히려 A에서 강홍립을 처단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선생님께 말하니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눈이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짧은 수업을 하면서 확인하라는 말 수없이 하죠. 그게 국어의 본질이에요. 내 말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합시다. 2번. 보기와 달리 A에서 김응서는 임금의 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보기에는 그런 게 없고 A에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임금의 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이 A에만 나온다는 건데 금방 읽었던 보기 편지 내용에도 그런 게 있었죠. 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으니까 달리가 아니라 두 글 모두 다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만 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금한테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3번. A와 달리 보기에서 김응서는 임금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찾았던 부분이죠. 원래 A에서는 임금한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말 기에는 편지 속에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A에서 외왕을 향해 보기에서는 조선의 임금을 향해 김응선은 자신의 자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자, A를 잠깐만 확인합시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묻고 있는 거죠? 뭐 시간이 걸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응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천시를 모르고 조선을 침범하였다가,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외왕이죠. 외왕 니놈이 천시를 모르고 조선을 침범하였다가 지금 세궁 역진함에 힘이 달림에 겉으로 우리를 후대하나 안으로는 앙앙지심, 그러니까 뭐 복수의 마음을 품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이곳에 와서 외로운 몸이 되어 이미 3년인데 네 의식도 많이 허비하였거니와 시간도 많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임금을 생각하며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너를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갖고자 했는데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시고 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자가 참아 못할 바다. 자, 내가 너를 베는 이유, 일본 외왕을 베는 이유를 외왕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끝났죠. 그 다음에 한 줄을 빼먹었네요. 고정 페이지에서 하시고 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자가 참아 못할 바라. 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하가 참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배워. 여기 너는 누구예요? 홍립이에요. 임금을 배반한 내가 광홍립 이놈을 배워서 후인을 징비하고 후세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내가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아가 배우리라 하고 비수를 빼어 홍립을 뵌 거죠. 자, 홍립 자기가 내가 너를 뵌 후에 이렇게 죽을 거다. 자기가 죽는 이유를 얘기한 거는 홍립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문제가 이 문제죠. 자, 4번 다시 보세요. A에서 외왕을 향해 보기에서는 조선의 임금을 향해 김응선 자신이 자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 자, A가 틀렸죠. 외왕한테 한 말이 아니라 강홍립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배워 후세를 징비하고 나도 뭐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건 김응선한테 한 말이니까 A는 잘못 얘기했죠. 4번은 그 다음에 5번 A와 보기 모두에서 김응선은 앞날을 도모하기 위해 잠시 동안 현실과 타협할 것을 권유하는 강홍립의 제안, 보기에는 나왔어요. 건도를 따르라. 보기엔 나왔죠. 그게 현실과 타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A에서는 김응서하고는 강홍립이 서로 뭐 김홍립 이름이 헷갈린다. 김응서가 일반적으로 강홍립한테 뭐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만 강홍립이 김응서를 해유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5번은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걸 분명히 봤고 여러분 100%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쉬운 거 뭐 다 아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으려고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어려운 문제 잘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고 하면 확인해라. 아무리 쉬운 문제도 확인해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수업 때 가끔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정답률이 10%밖에 안 나왔어요. 정답이 10%. 자, 어떤 문제는 정답률이 90%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나 틀렸어요, 이거. 이거는 사실은 큰 데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함께 틀렸을 때 내 등급에 큰 지장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남들이 다 만든 문제인데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몰라서 틀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귀찮아서 눈이 확인하지 않아서 이걸 틀려버렸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건 내 등급에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쉬운 문제를 쉽게 풀지 말고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푸는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